저기를 하는 건 원래 그런 거는 아니었었는데, 제가 친환경 자재를 좀 싸게 구입을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때문에 사실은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조금 뺏겼네요. 그래서 좀 바쁜데,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우리 임 사장 계시고 하니까, 이제 7월이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연면적이 최대치가 되죠. 최대치가 되면은, 요 내년도에 이제 하분화하고 가실비대 충분한 공급을 위해 가지고 수강 상태 개선하고 신초 관리가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어차피 이제 요 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연면적이 이제 최대가 되는 반면에 우리가 잎이라는 건 이렇거든요. 이게 최대치로 잎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이게 잎이 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화작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같이 이제 나눠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유효 연면적하고 무효 연면적이 나눠지죠. 그러면 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잎이 있고 동화작용을 하지 않고 양분을 뺏어 먹는다는 뜻이죠. 햇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내가 밭에 가서 이게 그 강 개선 효과가 좀 충분하지가 못하다 하면은 요즘은 계속 이 시기에는 계속 가수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뭐 장마철이를 하고 해서 놀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도장지 제거를 하고 그 주간에서 아까 이제 가까이 위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결과지로 활용할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순이 멎어주는 부분들이 이게 딱 멎어주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결과지 자체가 신초가 멎어줘야 됩니다. 신초 정지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멎어주는 것들이 6월 한 하순부터 해가지고 신초가 크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 8월, 7월 달이 되면서 이게 거의 한 80%, 90%까지 정지를 해줘야 이제 정상인데 이 계속까지 커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커져버리면은 꽃눈이 형성이 돼야 될 부분에서 다시 터져 나오면은 그게 꽃이 안 되고 잎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쓸모없는 도장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햇빛이 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제 가능하고 일반적인 도장지를 어느 선까지는 정리가 된 상태가 돼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7월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도장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7월 이거 6월 달에 우리가 적심을 했습니다. 그죠? 뭐 염지를 하든 이렇게 해서 꽃눈이 형성이 되는 게 만약에 눈으로 보이는데 적심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그게 꽃눈이 형성이 딱 돼서 멎어버리면 좋은데 그게 다시 튀어버렸어요. 튀어버리려면은 그때 꼭 여기에서는 꽃눈을 만들어야 될 시점 같으면은 7월 달에서는 한 번을 더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한 번은 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정지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내가 내년에 꼭 여기에 사과를 달아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본다면은 거기다가 그런데 이것이 다시 튀어버린다면은 7월에는 우리가 적심을 해둔 부분에 혹은 그 염지를 해둔 부분에서 계속 빠져나온다면은 한 번 더 적심을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빨리빨리 좀 시간적으로 오늘 그렇게 해서 제초 작업이 있죠. 이 장마철 제초는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초를 하는 게 저는 예측이나 승용 예측기를 가지고 안 하고 트랙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게으릅니다. 제초 작업이. 뭐 허리만큼씩 이러면 클 때까지 뭐 저는 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승용 예측기는 그게 이제 잘 안 나가니까 조금 더 일찍 하겠지만은 뭐 저같이 저 트랙터로 할 거 같으면은 뭐 좀 덜 해도 되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좀 짧게 해줘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은 통풍이 이제 바람이 잘 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풀하고 이게 과일이 이제 한참 비대를 하는 시점에서 양분의 경합이
금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특히 뿌리가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뿌리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초 작업은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대목 부위에 풀이 무성하고 습한 조건일 때에는 기근속이 발생한다. 이 기근속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근속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이제 습도가 높게 되고 공기 중에 습도가 높거나 혹은 토양 내에 습도가 되게 높아지면은 그 대목이나 이제 그 대목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솜털같이 이렇게 나가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그 곰팡이 같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있어요. 덩어리로. 이걸 가지고 이제 기근속이라고 하는데 뿌리는 뿌리인데 이게 그 양분을 흡수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기근속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우리 나무 자체가 습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체가 무슨 해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날 때 혹은 발생이 되면은 뭐 장갑 보통 우리 거 끼고 있으니까 손으로 문지르면은 이런 것들은 잘 없어집니다. 기근속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좋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많이 보죠. 우리가 대목에 뭐 이 기근속 발생하는 것들이 그랬을 때 습도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을 좀 빼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간수죠. 이 간수인데 장마기가 들어섰는데도 간수가 왜 중요하느냐? 보편적으로 우리 뿌리들은 비가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뿌리가 호흡을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로 자꾸 잔뿌리들이 위로 솟아올라 오게 됩니다. 솟아오게 되는데 비가 그치고 갑자기 햇빛이 나는데 땅은 이만큼 물이 이만큼 먹어 있고 땅은 축축하지만은 뿌리가 위로 올라서 솟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햇빛에서 말라버리면은 실제로 우리가 뿌리는 큰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이 잔뿌리들이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잔뿌리들이 피해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비가 어느 선까지 왔다 손 치더라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은 땅이 좀 축축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간수는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장마가 오고 비가 이래 왔다 손 치더라 해도 늦어도 3, 4일 안에 약간의 이제 많은 물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 간수를 해주는 것들이 나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7월에는 간수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 이미 뿌리에 충분한 흙의 수분이 있다고 해서 물을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뿌리에 장애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7월 달에도 어느 선까지의 간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간수는 또 이게 특히나 건장마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건장마가 되면은 이 한발 피해가 오게 되죠. 한발 피해가 오게 되고 고온기가 되고 한발 피해가 오게 되면은 이 한발 피해를 지금 7월, 8월에 받는 한발 피해들이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하면은 결국은 겨울에 동해로 이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M9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뿌리가 측근의 형태로 뻗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뿌리가 굉장히 가깝게 분포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 땅이 굉장히 건장마가 와서 마르게 되고 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한발 피해를 입게 돼 가지고 이게 나무가 약간의 힘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겨울에 이게 동해로 이어집니다. 이 동해로 이어지면은 특히 측근의 형태니까 동해를 받기가 쉬운데 M9은 동해를 받게 된다면은 동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약하게 동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회복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알코올 냄새를 풍기다 보니까 이 봄날이 되면은 뭐가 오죠? 좀이 오죠. 이 동해를 입은 나무에는 좀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불안병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2차, 3차 피해를 보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장마가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고온기에는 이 간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 양보다는 훨씬 더 자주 해줘야 된다. 이제 두 가지죠, 그죠? 장마가 길어질 때 하고 건장마가 될 때 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간수는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그 다음에 이 수세가 이 안정이 된 가수원은 신초 정지율이 90%.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초 정지가 어느 선까지 한 80%, 90%까지 이게 정지가 돼줘야 이것들이 좋은데 이게 안 정지가 돼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가수원이죠. 세력이 좋거나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참고로 얘기를 했을 때, 도장지가 많이 길게 뻗었는데, 도장지는 우리 밭에는 도장지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수세가 강하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 게, 수세가 강한 도장지하고 수세가 약한 도장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수세가 강한 나무에서 나오는 도장지들은 굵고 조금 더 짧게 나옵니다. 이게 길어도 1m 이내에서 다 커도 보통 30cm, 40cm에서 하는데 빳빳하게 이제 통통하게 나오는데, 수세가 약하고 햇볕이 투광이 안 되는 나무들은 가늘고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딱 이제 도장지를 보는 관점에서 따라 가지고는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거를 판단을 했을 때에는 도장지가 아주 가늘게 나오면서도 길게 나온다. 이러면은 내 밭에는 햇빛 투과율이 굉장히 약하거나 수세가 약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도장지가 굉장히 강하게 굵게 나오는 집들이 정말 수세가 좋은 집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세 조절을 위해 가지고 하하 형성에 좀 신경 쓰고, 그 다음 해에 조금 약간의 착과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도장지 정리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자, 요 평균 신초당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단 전정을 했을 때에 이제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세가 좀 강한 26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06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요즘은 106은 거의 없죠. 106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빠져도 되지만은 M9이나 M26 같은 경우에는 20cm에서 25cm 정도의 차이에서 절단을 해주면서 이 가지를 받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요런 우리가 만약에 혹은 절단을 한다면은 절단의 시기는 없습니다. 딱 우리가 나오는 시간 봐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6월에 하고 2차를 보통 7월에 하면은 보통 20cm 정도는 자라니까 20cm 정도에서 요거를 잘라주면서 가지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말을 자꾸 쓰니까 어려운데, 저는 뭐 어려운 말을 안 쓰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거 빼먹고, 2차 발생이 이제 필연적인 게 장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쪽은 연평균 강우량이 달로 치면은 거의 균등하게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는데,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이나 이런 중남미 쪽에 사과를 하는 쪽하고는 굉장히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쪽보다는 굉장히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7월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는 이건 좀 나중에 좀 넘어가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보편적으로 마트린이죠. 그저 고삼 이런 쪽은 다양한 강범위한 방제를 일으키고, 피레스리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진딧물이나 이런 쪽에 된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농약으로 봤을 때 합성 피레스로이드계가 이제 이런 피레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본다면, 농약으로 본다면은 그런 종류가 뭔가 하면은 피레스 혹은 데시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충국은 우리가 농약으로 친다면은 데시스나 피레스 같은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는 약하죠. 우리가 농약으로 본다면 농약 중에서는 약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피레스 계통을 농약을 치는 곳들이 보통 7, 8월에 우리가 많이 칩니다. 살충제를. 그랬을 때 피레스 같은 경우에는 나방류의 이제 어린 나방류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삼하고 같이 섞으면 이런 것들이 정량 효과는 이제 나오고, 피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 쪽에서는 피레스나 마트린 이상의 어떤 그런 살충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필히 안 하고는 또 봉지를 뺏기고 난 다음에 또 봉지를 씌우더라도 가야 되는
피해 가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신경을 써가지고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쪽에서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석회 보르도액이나 이제 병류는 그다음에 충이나 이런 쪽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제충국이나 뭐 어디 고3 쪽 뺏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 이제 요 거름병이죠. 거름병은 다습한 시기에서 오죠.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간행 농사를 하면서는 이게 거름병은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이고 뭐 방지하기가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쪽에서는 이 거름병이 있는데 이 거름병이 있어도 이게 매반병으로 온다면은 조금 그래도 좀 난데 매점병이 오면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름병은 연탄재 발라난 것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점으로 탁탁탁탁 작은 점이 찍혀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매반병은 이게 손으로 해서 끼우면 갑니다. 근데 매점병은 수세미 같은 거로 문대야 가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거를 수확 후에 이래 그거를 거름병을 이제 매반병을 닦아내면은 거기에 얼룩이 나와요. 그쪽은 착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조금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방제를 거름병의 이제 방제는 이게 원래는 농약 제가 이제 간행하고 많이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간행농에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했던 그런 방법들이 이쪽에 대입을 하는 부분이라서 간행농을 가끔씩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름병은 가장 좋은 것들이 유기유한계 약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간행농에서는 뭐 다이슨 안트라콜 같은 요즘같이 잘 치지는 않지만 싼 약제들 이걸로 이거 이제 가장 잡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유기유한계 약제는 그건 뭐냐? 그건 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석회 유황합제를 조금씩 쳐주는 게 좋다. 이런 걸 뭐 한 2리터 정도 더 많이 넣으면은 약해가 나지, 그죠? 그래서 한 2리터 정도를 넣어서 이럴 때에는 한 번쯤은 한두 번 정도 방제를 해주는 게 7, 8월. 보통 이게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중하순부터 해서 8월 초순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한 두 번쯤 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방제가 된다. 만약에 우리가 봉지를 씌울 때 제대로만 석회 보르도액이나 이런 걸 치면은 봉지 안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봉지를 씌운 집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상 필요가 없겠죠. 이제 무대 재배를 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름병에 대한 부분 방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뒤에 우리가 이제 봉지를 뺏기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또 뭐 다른 뭐 맑은 보르도라든지 아연 보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은 아까 말하던 뭐 백리향이라든지 이건 거름병은 이제 곰팡이 종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이라든지 등등의 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수확 후에 우리가 이제 석회 보르도를 치면은 또 약흔이 많이 남으니까 봉지 뺏겨 난 다음에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 좀 넘어가고. 8월이 되면은, 이거는 뭐 원체 얘기를 해서 동양성 가지는 좀 넘어가고, 이 엽소 현상이 우리가 조금은 나오죠. 엽소 현상은 이게 좀 그늘이 좀 많이 지는 이런 쪽에 잎이 조금 노후가 되고 일찍 나오는 잎들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일조량이 되게 이제 많아지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은 이거 햇빛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엽소 현상이 생기거든요. 엽소 현상은 혹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가지 하나가 쭉 나왔는데 이제 쌀만한 가지 하나가 전부 시커멓게 변하는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엽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고온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잎은 수분 증발이 굉장히 호흡이 강해지니까 수분 증발을 가다하게 하게 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자기가 몸을 견디지 못할 만큼의 수분 증발이 높아져 버리면은 이 엽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분 배출량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8월 달에는 오후에도
조금씩의 물은 좀 퍼주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뭐 일소는 뭐 일소대로 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햇빛이 드는 거.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농약방이나 농협에 이래 가면은 일소 방지제가 이제 나옵니다. 보편적으로는 뭐 되죠. 왁스라든지 혹은 여기에다가 뭐 칼슘제를 섞어 놨는 것들이 보편적인 일소 방지제입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탄산 칼슘을 뭐 나노화 시킨다든지 그런 계통들이 이제 일소 방지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치는 탄산 칼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일소 방지에 굉장히 효과는 있는데 많이 이제 도포를 하면 상품성에 대한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기피하죠. 그래서 수확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일소 방지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왁스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도 꼭 어떻게 냉해 방지뿐만이 아니라 고착제 중에서 왁스가 조금 농도가 좀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혹은 뭐 레진 왁스라든지 뭐 성분 이런 것들은 이런 일소 방지제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하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초산이니까 초산 칼슘하고 섞어서 고착제하고 섞어서 치면은 일소 방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방제가 어느 선까지는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소 방지제 농협에서 쓰는 거 뭐 한 2만 원, 2만 5천 원 하는 거 그 정도 효과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고착제하고 칼슘하고 섞어 치면은 비슷하게는 나올 수가 있다. 돈 얼마 안 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요령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간수는 아까 비가 내리면 뭐 이 간수 횟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7월 달에도 얘기를 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죠. 봉지를 이제 뺏기는 거죠. 우리가 봉지를 씌웠으니까 봉지를 뺏기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중봉지하고 호봉지하고는 봉지를 뺏기는 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생종으로 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편적으로 봉지 속에서 과일이 있는 시기를 120일 정도, 적어도 100일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 요거를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봉지를 좀 일찍 씌워야 된다 그러지만은 최소한 100일. 그러나 이제 조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그 기간이 짧아서 그만큼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생종을 기준으로 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봉지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씌웠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이중봉지라든 거는 뭐 우리가 친환경 하면서 이중봉지 귀찮으니까 힘도 들고 하니까 안 씌우니까 혹은 양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중봉지를 씌웠다면은 봉지를 시기가 되면은 봉지 속을 항상 조금씩 찢어가지고 밑에 보면 봉지 그 선이 있는데 찢어서 가피의 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 누른빛이 나거나 흰빛이 날 정도로 새파란 빛이 없어진 다음에 가피의 엽록소거든요. 그게 엽록소가 완전히 탈피가 된 다음에 뺏겨줘야 이게 착색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엽록소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새파란 상태에서 봉지를 벗겨버리면은 엽록소 위에 착색이 되다가 나중에 엽록소가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색까지 같이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는 착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착색이 불량한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중봉지는 항상 가피가 과치를 뺏겨보고 가피가 탈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을 해보고 벗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씌우는 게 이제 호봉지지, 그죠? 호봉지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안에서 뭐 가피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봉지는 우리 호봉지는 밖에서 착색이 되는 것들이 봉지 안에서 착색이 밖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이렇게 시원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뿔뚜구리하게 봉지 안에 착색이 되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선까지에 담은 한 60%, 60, 70%가 약간씩 빨갛게 분홍빛으로 조금씩 얼잡힌다 그러지, 그죠? 조금씩 붉은 빛이 발현이 되기 전까지는 벗기면 안 됩니다. 그 시기가 돼서 봉지를 벗겨줘야
양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 속에서 착색이 약간 발현될 때 이런 경우에는 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착색이 필요 없는 경우, 이거 아오리 같은 경우지, 그죠? 아오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확하기 한 열흘 전에 뺏기면 됩니다. 봉지를 벗기면 왜 열흘 전에 뺏기는가 하면은 봉지를 벗기고 나면은 봉지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봉지를 씌워앉는 것보다는 비대가 훨씬 덜 됩니다. 그래서 봉지를 벗기고 나면은 햇빛이 투과량이 많기 때문에 한 타위 정도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봉지를 벗겨서 정상적으로 비대가 급격히 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오리나 이런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의 기한을 두고 보편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생종도 마찬가지고 홍로나 예를 들어 아리수 같이 이런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봉지 뺏기고 약간 색 났는데 좀 붙어가지고 따돌라 했는데 따주면은 이틀 만에 3일 만에 따주면은 이틀 3일만 돼도 반색은 나거든요. 근데 우리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양이 없다 보니까 좀 따달라 그러고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달이는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의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은 지나고 따야 정상적인 과일의 크기가 나올 수가 있다. 색도 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봉지를 뺏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겹이나 잎소지지, 그죠? 반사필름을 피복을 하는 건데 저겹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행농을 보면 이제 저 농가에서 색 잘 나라고 홀딱 뺏기는 경우가 좀 많이 보죠, 종종. 근데 그거 색 안 납니다. 잎소지가 너무 많이 하면은. 그래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하고 잎은 어떤 과일이든 간에 잎은 사과의 그 과일의 표면에 붙어 있는 잎만 따주면 된다. 다만 도장지 정의가 강토가가 어느 선까지 되는 조건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잎을 주변에 있는 것까지 마구잡이로 따주는 것들은 오히려 과실의 비대를 축소시키고 착색을 오히려 불량하게 만든다. 그래서 과일이 입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잎이 도저히 여기에는 잎자국이 남는 정도가 된다. 이런 경우에만 그런 정도의 잎만 따주는 것들이 우리가 맛도 좋고 당도도 훨씬 더 올라가고 분명히 엽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사과에도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반사필름을 만약에 착색을 좀 많이 좀 내고 싶다면은 한 열흘 정도만 해도 충분한 착색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깔면은 햇빛이 뒤는 경우에도 일소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혹시 반사필름을 피복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수확 한 열흘 전쯤만 해도 충분히 이제 착색은 충분히 발현을 시킬 수가 있다. 중생종 정도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9월, 10월에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죠. 그 8월 달까지만 이 정도만 해버리면은 농사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9월에도 역시 요 이제 도장성 가지 및 복잡한 가지를 제거한다. 9월 이게 이제 만생종을 노려서 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9월 한 중순 이상 한 9월 한 말쯤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한 20일 중순 이 정도부터 이런 쪽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 시기에는 도장성 가지를 좀 가감한 제거를 할 필요는 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가지 같으면은 도장성 가지들은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제거를 좀 가감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잎소지는 그 붙은 잎만 한두 개만 적정하게 따주고 넘어가면 된다. 대신에 도장성 가지를 어느 정도까지 좀 가감하게 이제 쳐줬는데 잎소지까지 가감하게 해볼 것 같으면 정말 망하는 거거든요. 거의 잎소지는 거의 안 하고 넘어갈 정도의 붙은 잎만 따주는 것들이 맞다. 그러면은 높여가지고 잎소지 하는 것보다 도장지 좀 낮게 치고 잎소지 적게 하는 게 비용도 덜 들죠. 시간도 덜 들고. 그렇게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점병, 매반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되면 8월 달부터는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봉지를 벗기고 난 다음에도
이제 뭐 일반적인 다른 뭐 다양한 거 있죠. 뭐 아연볼도라든지 뭐 혹은 뭐 백리향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뭐 항을 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봉지를 벗기고도 뭔가가 살충제는 당연한 부분이고 살균제 쪽은 뭔가를 한두 번은 이제 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병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간 줄어갈 수가 있다. 후기에 대한 탄저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칼슘 살포. 봉지를 벗긴 다음에는 초산칼슘을 두세 번을 쳐야 된다. 이 초산칼슘은 이 유기칼슘 중에서 이 초산의 유기칼슘의 이제 특성상 이 착색을 긴 초산칼슘은 이 다른 칼슘하고 다르게 착색제로도 이게 훌륭합니다. 이게 착색을 굉장히 맑게 내주고, 좋게 내주고, 이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두병이라든지 밀현상이라든지 혹은 열과 뭐 이런 부분 착색 관리에 좋기 때문에 이때는 칼슘을 칠 때 1kg를 넣는 게 아니라 한 1kg 500 정도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그때는 고두병이라든지 밀병이라든지 열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가 방지제도 결국은 칼슘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언제는. 그래서 이때는 초산 칼슘의 함량을 조금 높여주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과 제거. 이게 부패병하고 다르게, 부패병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감염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쪽으로 전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탄저는 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게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꼭대기에 한 개가 딱 생긴다면은 비가 만약에 한번 오면은 그 밑으로 있는 것들은 줄줄이 감염이 다 돼가지고 전부 딸 때가 되면은 전부 탄저병이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걸려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바쁘지만은 그거 하나 볼까요? 그 탄저병하고 부패병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없습니까? 자, 그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탄저는 초기부터 점으로 나옵니다. 검은 점으로. 검은 점이 하나 딱 찍힙니다. 어릴 때는. 그리고 부패는 어릴 때 나오더라도 갈색에 약간의 젖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부패는 이게 윤문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테 같이, 그죠? 여기 동글동글한 윤문이 생기고 진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탄저는 동그랗게 있다면은 줄이 없어요. 줄이 없고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리고 색깔도 더 탄저가 훨씬 더 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패는 그 가육이 움푹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있는 형태의 그대로의 그 병반이 찍히게 있고, 탄저는 탄저가 먹는 부분이 약간 속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서 이게 탄저인지 부패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착색 관리를 할 때 수확 20일, 30일 보통 이제 부사 정도 되면은 정말로 되게 가물지 않는다 하면은 10월 한 5일, 10일 이전에 반사 필름을 피복이 되기 직전에는 이때는 충분한 간수를 한번 해주고 간수를 끝을 내줘야 됩니다. 수확 때까지 한 20일 정도. 보편적으로 30일은 뭐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엔 한 20일 정도는 오는 비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간수는 보통적으로 우리가 10월 말에 수확을 한다고 보면은 10월 10일 이전에 간수는 끝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10월은 다른 게 없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수확을 할 때 일찍 출하하나 장기 저장을 하나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장기 저장을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일찍 수확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바로 나는 뭐 바로 뭐 그냥 급식 다 줘버릴란다 생각을 하면은 조금 늦게 재착색을 조금 더 해가지고 따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2 및 간수 마지막이죠.
이게 이제 보통 이 시비는 보통 저 유박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을에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신다면은 뭐 바빠서 봄에가 아니라 우리가 수확 후에 바로 가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간수라는 건 매달 들어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 간수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수확을 딱 끝내고 난다면은 바로 이게 휴면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물을 풀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충분한 양의 물을 퍼주고 물을 빼줘야 됩니다. 이 간수를 충분히 해줘야만에 겨울에 동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확 후에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을 퍼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년 봄을 대비를 한다면은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해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내년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해서 이 정도로 그치고,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라든지 뭐 사과 교육을 하는 데 가가지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가수원에서 꼭 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정말로 놓치지 않고 해야 될 부분들만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는 건 좀 양해를 하시고, 다음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고, 이 자리에서는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그 중에 M9은 동해를 예방을 하는 것들이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간수입니다. 아까로 얘기했듯이 제가 요즘 나오는 것들이 좀 그러면 외화 대목이라면은 26이 M26 대목으로 저 품종을 갱신을 하시는 분들이 뭐 한 20, 30% 된다면은 M9이 한 7, 80% 됩니다. 그래서 M9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인데 특히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 아리수나 시나노 골드, 뭐 양강 산사 혹은 뭐 감홍이든 홍로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민감하고 덜 민감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은 M26 대목하고는 대목 불친화성이 있는 품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M26 대목하고 이 품종하고 서로 간에 상호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히나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은 M9으로 가야 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M9이 그 식재가 많은데, M9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간수입니다. 간수를 규칙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인위적인 방법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특히 M9을 가지고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겨울 나기 전에 이 간수,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뭐 생육기에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4월 달에 얘기를 했듯이 이제 수성 페인트를 도포한다든지 뭐 신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보호를 하는 이 방법을 쓰는 거 이외에는 동해로서는 그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배수를 잘 되도록 만들고 한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고, 특히 아까 얘기를 했듯이 연관된 부분이지만은 7, 8월의 장마기에 뿌리가 그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물이 차 있으니까 호흡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안 그래도 지표면하고 뿌리 분포가 얕은 데다가 지면까지 잔뿌리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게 급격히 습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장마가 끝나고 뿌리가 미쳐 그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안정을 차기 전에 햇빛을 내려쬐 버리면은 그것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 주는 것들이 뭐 배수 작업, 뭐 유공간을 묻는다든가, 혹은 배수가 잘 되는 밭은 산 밑에서 산에서 짜이 내려오는 물에 대한 도구를 잘 파준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발 피해가 있으면은 간수를 해주고, 이거 결국은 M9은 결국은 간수에서 시작해서 간수로 끝나는 물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26이나 MM106 대목이나 다 똑같지만은 특히 M9은 더 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동해 예방뿐만 아니라 좋은 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수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거는 암만 얘기를 해도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유황합제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방제를 하는 부분에서요. 방제를 하면은 얼마나 넣는가 이 말입니까? 유황합제는 원화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통으로 한 말 반입니다. 한 말 반인데 보통 한 2말까지는 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적화를 한다면은 4리터에서 5리터를 넣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에 목면 시비를 내서 우리가 나무에 그냥 방제를 살균제로서의 방제를 한다면은 지금 시기에는 한 말 반 정도 넣는 것들이 좋겠죠. 18리터에서 9리터 더 하면 27리터 됩니까? 그 정도 넣는 것들이 가능. 예? 잎이 있을 때에는 황은 세포 분열기에는 절대로 치면 안 되죠. 볼도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털 벗기 전에는 요때 치는데 기본적으로 황 피해를 좀 없애려면은 그 힘이 좀 약하지만 한 2리터 정도를 넣는 것들이 좋죠. 생육기에 잎이 있을 때 보통 한 6월 중순 넘어서서 칠 때는 한번 칠 때 한 2리터 정도를 넣어 쳐야 그 약해를 유발시키는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옛날에 그 아오리 같은 경우에나 사비에 감수성이 있는 품종들, 아리수나 가몬 같은 경우에는 그거로 인해서 사비는 좀 더 올 수는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시고 쳐야 됩니다. 다른 얘기는 없으시죠? 그럼 오늘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